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에이구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모친의 그리고 모친의 밀양박씨 외모와 성품에 대해서 이 부인도 짝지둥지 같은 몸매를 하여 가지고 여간 억세지 않은 여중 허거리의 별명을 듣고 절세 희색의 여장부였더라라는 서술한 법원을 보면 그 김태읍이 쓴 문체가 끊임없이 진솔하게 표현하는 그만의 독특한 문체 스타일이라고 느껴진다. 물론 경어 부친이 대대 이속의 문벌 가문으로서 권속이라고 안 되죠. 대대 이속. 그 한문이 막 이렇게 보여요. 아주 흐릿하게. 근데 비슷하잖아요. 이속과. 로서 전석거 보였으면 여러 곳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모친의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송독이 천석거부였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대대 이속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더군다나 밀양박사 어머니 얘기는 딱 김태읍의 여기 하나만 나와요. 경어법어나 또는 만약 한용운이 쓴 경어선사 그 약보나 또 누구죠? 방아람 스님이 쓴 선사 경화상 행장이나 이런 거에 절대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그 김태읍이가 아주 갖다가 어디서 알았는지 잘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화선사의 고향이 오동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진의 여부를 떠나 경어연구의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하남의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 그 모친에 대한 짤막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은 경어의 형제관계에 있어서는 세간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경어보다 일찍 마옥사에 출가한 태허 성헌과 경허 두 형제가 있음을 읽히 알고 있지만 사남매로서 경어에게 두 자매가 있어서는 메시가 있었으면 메시가 둘이나 있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 역시 생소하고 뜻밖의 소식이라 이 부분 역시 경어도 좀 더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가 이 논문을 쓸 때에는 전봉준을 몰랐잖아요. 참 대단한 이게 퍼즐이 맞춰가는 것 같더라니까요. 제가 이 논문을 쓸 때는 전봉준이 없어서 글쎄 메시가 있다는 건 너무 뜻밖이니까 써 있잖아요. 좀 더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 마냥 김태읍만은 믿을 수 없다라고 여기다가 못을 박아놨는데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이 전봉준이 나타나니까 허허허 전봉준 장군의 부인이 이 경어선사의 메시더라 이런 얘기야.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처음으로 나한테 전화해 오신 김태준 씨가 정말 대단히 신뢰되는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신뢰되는 이야기인데 경어선사의 여동생이 혹시 있었나요? 그게 왜 신뢰돼? 그게 아니라 세상에 알려진 거는 경어선사는 태허, 경허 이렇게 둘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메시 얘기를 나오니까 이분이 좀 쫄아가지고 내가 미안할 거 없다. 신뢰될 거 없고 경어선사는 여동생이 둘이 있었다. 이미 저는 그때 이 김태읍의 인간 경어를 다 써놨으니까요. 2012년에 이거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5년이니까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 놀라웠죠. 어디서 그걸 알았냐. 내가 아직 책도 안 펴냈는데 저는 김태읍의 인간 경어 이 연구를 2012년도에 해놓고 바빠서도 못 펴냈고 또 박사 논문 써야 되니까 못 펴냈고 그래서 17년도에 이거를 6년도에 펴내게 되는 거죠. 늦게 펴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미 나는 경어선사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게 바로 전봉준이라는 것도 금방 알았죠. 왜냐하면 송독의 여와 자녀와 결혼했다고 그 전봉준 장군 병술보라는 그 족보에 써 있잖아요. 그냥 백발하고 백중이죠. 또 그때 당시 생각하니까 아득했어요. 그냥 정신이 그냥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고 그래서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살펴볼 것도 없이 나발이 고간에 바로 드러났죠. 여기 또 쓴 걸 보면 재밌어요. 제가 이게 그때 쓴 거야. 전봉준 나타나기 이전에.
예, 왜냐? 그런데 경어에게도 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현담의 저서에서 살짝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어에게도 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죠. 왜냐면 현담 스님도 그 누이가 있다는 걸 살짝 언급해요 거기서. 그렇지만 우리가 경어집에 드러나서 알고 있는 거로는 그냥 경어태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흥미로운 부분으로서 그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라고까지 여기서 이렇게 그 논문을 써는 걸 보면 뭐 한심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주 저버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호선사 여동생이 있었다? 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는 본 적이 없지만 자꾸 언급이 되니까 그러다가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김태읍이 사남매라고 하는 바람에 전봉준 장군이 드러나자마자 바로 오케이? 바로 오케이였죠. 그렇지 않았으면 전봉준하고 경호선사하고 뭔 얘기하는데 이미 경호선사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인간경어 평전에서도 이 누이의 이야기 한 토막이 자세히 전하고 있죠. 뭐가 있죠? 김싸움 이야기. 그 천장함에서 이제 여동생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이제 전봉준하고 했고 남은 시집 안 간 그 여동생이 어디까지 따라가? 천장함까지 따라가요. 거기서 경호선사가 천장함에 머무는 5년 동안에 그 동생과 싸워요. 왜 싸워? 김 때문에 싸워요. 치사하게 김 싸움. 해태. 근데 경호선사가 김을 좋아했겠네. 무지막지하게 좋아했어요. 김을. 김 했는데 김에 아껴 먹으려고 당겨놓은 거를 누이가 먹어버려가지고 그냥 대갈통을 때리니까 울고 불고 그런 천진한 이야기가 또 김태읍 스님이 실어놔요. 예, 그래서 빼박이죠. 빼박. 예, 그래서 이제 이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 그 전봉준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고 또 김태읍 스님이 또 뭐였어? 손자병법을 써놔가지고 또 급물살을 타고 또 서간문에 막 손자병법 얘기가 써 있으니까 급물살을 타고 이 엄청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제가 몰려와서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 부제 3 삼일부제의 신기요와 삼일부제는 뭐랬어요? 호흡을 하지 않는 무흡, 삼일무흡. 그래서 호흡을 3일 동안 하지 않는 신비로운 신기유화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예로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그 탄생부터가 항상 신이한 일화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역시 경어 역시 그 신비로운 징조를 보이며 출생하게 되죠. 즉 3일 동안 울지 않은 아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남 중원은 선사 경어 해사 행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태어나신 지 3일간 울지 않다가 몸을 씻기자 비로소 울음을 터뜨리시니 사람들이 모두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하였다. 근데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경어선사 이야기하면 저는 경어선사처럼 3일 동안 안 울어가지고 목욕시키고 울었다가 아니고 저는 아주 찌들찌들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닭띠가 태어나서 경어선사도 닭띠라고 그랬잖아요. 기후생 나는 정유생. 닭띠가 태어나서 암탉이 울면 또 닭띠도 또 암탉 수탉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1957년생은 암탉해래요. 그래서 우리 집이 그냥 점점 우리 집도 천석 거부였대요. 집이 15채가 있어가지고 전주에서 경원동 일가 40번지에서 근데 한 개 한 개 다 말아먹는 거예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다 없어졌는데 어쨌든 제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집이 찌들찌들하게 가난해서 조금은 있었대요. 근데 그 뭐지? 암탉이 태어나면 집안이 망하는데 이 인간이 암탉이 태어났다고 우리 엄마가 꼴보기 싫다고 나를 온목에다가 갖다 놓고 아랫목이 아니고 온목에다 갖다가 엎어놨답니다. 그냥 죽으라고.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엄마 참말로 이상도쇼. 그래가지고 며칠간 일주일. 근데 일주일 동안 울지를 않더래요. 그래 얘가 죽었나 살았나 그렇게 엎어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운목에 갖다 엎어놔서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엎어놓으니까 살아서 그 사주쟁이를 보러 갔답니다. 또 사주를 보러 갔더니 이 아이를 키우면 절대로 얘는 죽이면 안 된다. 얘는 키우면 집안을 다 일으키고
큰 인물이라고 했겠습니까? 하여튼 얘가 다 모든 집안을 일으키는 그러한 인물이니 키워라. 그래가지고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찌들찌들 그냥 집안 다 일으키고 그냥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 경허선사가 3일 동안 무업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죽으라고 엎어놨구만. 경허선사는 안 울어서 그냥 있었는데 3일 만에 울었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그의 모친이 말년까지도 항상 이 모친이 누구를 보든지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울지 않았는데 살았더라고 자랑을 했고, 우리 엄마 모친은 죽으라고 엎어놓고 이게 뭐예요? 누구를 보든지 이야기하는 자랑거리였다고 하니 거짓말 같은 참말이다. 김태우 스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거짓말 같은 참말이다. 대사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이상한 기적이 있었어. 크면서부터 못하는 하는 짓이라고는 기적이 있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커면서부터 짓거리가 이상해. 모두 엉뚱한 짓거리만. 어른도 따라가지 못할 뭐였어. 돈지를 지닌 것들. 돈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아주 중요하죠. 에이씨. 경허선사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아요. 명석해. 돈지. 깨달음이 담박담박 탁 깨치는 그런 걸 가진 주인공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신동이라고 일컬었더라 이런 말이죠. 대사는 천석거부에 엄청난 집에 부잣집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천석거부에 담부한 가정에서 탄생을 하였으니 많지 행복이 듬뿍 온몸에 쌓여가지고 있었더라.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김태엽 스님이 좀 천실어. 행복이 온몸에 듬뿍 온몸에 쌓여. 그렇다고 치지요. 부자였더라 그런 얘기야. 부잣집에 천석거부에 당당한 이속 가문의 집안에서 경허선사가 당당히 태어났더라 이런 얘기야. 어린 시절에 그렇게 태어났으면 뭐해요? 에이그 다 인생. 이거 안 돌려졌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경허는 전주에서 탄생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사흘씩이나 울지도 아니하였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는 한중광의 글에서도 써있고 또 만해 스님에서도 써있고 또 하남 스님에서도 써있고 다 써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경허는 어른도 따라가지 못할 돈지를 가진 아까 있죠. 주인공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어린 경허를 신동이라고 불렀다고 하니 가일지부터 경허의 바람 비범함은 어릴 때부터 눈에 띄었더라 이런 말이죠. 그 특별한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르더라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제 드디어 뱃속에서 신호가 왔어요. 배고프다고. 이거 하나 끝내고 밥 먹어야지. 원납금을 바치라는 아름다운 명령을 내리다. 원납금 같은 소리하고 얹어있네. 원납금은 누구죠? 대원군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고 경복궁을 새로 건립하겠다 라고 해서 돈 내놔라 라고 바친 이름이 원납금인데 김태읍 좀 보세요. 아름다운 명령을 내리다라. 이게 친일파야? 친일파죠? 친일단은 친일파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왜 아름다운 명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허선사의 아버지 송두옥이 천석거부를 다 뺏어가잖아요. 송두리째 다 뺏어가. 그죠? 조선 말기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급지경에 이르렀을 때 대원군은 국권을 세우고 나라의 위상을 세우고자 경복궁을 중수하게 되는데 이때의 비용으로 백성들에게 원납금이라는 이름의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게 되더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경허 부친 송두옥은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참 김태읍 스님은 왜 그거를 아름다운 명령이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세상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류수 이거를 누가 써놨어? 부처님이 이렇게 했다고? 언제? 유수부당비 이거는 뭐야? 흐르는 물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막 흘러간다는 뭐 그런 뜻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수부당비 이 말을 왜 쓰셨을까?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니까 그냥 물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화성 불구 열 이거는 또 불은 막 치성하게 그 막 그래도 화무 11홍이었던 것 같아요. 영원하게 계속 오래도록 열이 치솟지는 않는다. 무성하지는 않는다. 라는 뜻으로 물은 흘러가 버리고 불은 계속 타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며 일출수계 해와 달이 비록 다시 이거는 몰은 함몰한다는 거죠. 해와 달이 다시 함몰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와 달이 있지만 이거 그거는 해가 뜨고 달이 떴으면 다시 진다는 얘기요. 해가 지고 달이 뜨고 그 다음에 월면기 복결이라 또 부결이라 다시 붙잖아. 반복 붙잖아. 월만 달이 차면은 즉 다시 기운하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해가 뜨면 반드시 일몰이 오고 그 다음에 달이 뜨면은 반드시 뭐한다. 해가 뜨면 일몰이 있죠. 반드시 치죠. 달이 뜨면 반드시 기운하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고 하시며 인생의 부귀영화와 수명이 우습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시고 또는 김태우 스님 참 그래서 부처님 경정 8만 대장경 중에서 하필이면 이걸 끌어와 화무 11호 뭐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벽여 봉창밀이요 풀을 벽 이것도 또 어디서 끌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제가 주석을 달았을 텐데 풀을 벽은 봉 이거 벌봉자잖아요. 뭐냐 이거 벌이 그 꿀을 만든다는 얘기죠. 별이 꿀을 만들고 타득 부들 다른 사람은 부자챈이라 하여 재보 역시 재보는 뭐 재물과 보물 역시 역시 이와 같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 타자부 수긴이라 잡타 자물은 다른 사람에게 따르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이게 정리를 하자면은 재물과 보배는 흘러가는 거니까 절대 믿지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절대 믿지를 못할 것이라고 하셨지만은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은 그래야 뭐라하다. 재보라 하였다. 재물의 보배. 그래서 경허선사도 그까지 금덩어리 아무데나 갖다 놓아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한문을 써가지고 김태엽 스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경허선사의 아버지 송두옥이가 대대 이속 가문에다가 천석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그 거지가 되는 거예요. 다 털려서. 그래서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은 재물의 보배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써놓으시려고 이렇게 김태엽 스님이 이상한 한문들을 많이 끌고 와가지고 합당치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는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석의 거부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줄을 누가 꿈에나 생각하였어라. 아까 그 말이죠. 화무 11홍이고 해는 뜨면 기울고 달은 차면 또 기울고 해는 뭐죠? 일몰이죠. 하고 뭐 이걸 쓰고 계세요. 거지가 될 줄을 누가 꿈에나 생각하였으라. 대원이 대감이 누구하고 손을 잡고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원이 대감이 전봉준하고 손을 잡고 있었죠. 그리고 대원이 대감하고 사실은 손잡은 게 전봉준이 아니에요. 전봉준이 시초가 아니에요. 그 앞에 이미 경허선사 아버지의 동생인 송희옥이가 있었잖아요. 송희옥이, 성헌옥이, 송두옥이. 얘네가 다 송두옥이, 송희옥이, 성헌옥이가 전부 다 그 전봉준과 이미 손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 누가 전봉준이가 쉽게 대원이 대감과 손을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응? 그래서 누구 경허선사 아버지 송두옥, 그 다음에 그 동생 송희옥, 송헌옥 다 높은 벼슬자리들이요. 송헌옥이는 벼슬이고 송희옥이는 비서실장, 전봉준 양은 비서실장이랬죠. 네, 그러니 이게
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지요. 뭐 다 형제지간들이 전부. 경허선사의 작은 아버지. 그래서 대원이 대감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경복궁을 새 대궐을 지으려면서 육조에다가, 육조는 뭐예요? 이호 예병 형공, 아까 있죠? 이조의 이조 호조 예조 형조, 그죠? 병조. 그래서 육조를 좌우로 내려갔고 내려 세울 때에 빈한은 가난한이죠. 가난한 조정에는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해. 그래서 대원이 대감은 100개의 무책으로 100가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대책은 없어. 하여 천하의 부호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유지들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에 언납금을 바치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명령을 내렸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취지는 좋지요. 왜냐하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고 경복궁 중건에, 이런 얘기죠. 경복궁 중건에 돈 좀 내라. 동네 마을마다 부호들. 근데 그 속에 이제 송두호기가 껴 있었죠. 송두호기 대대 이속의 운벌서 천석거부의 부명이었다는 근거는 여러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부친 두옥이 기운차고 담력 있는 구척장신이었다는 것도 아까 했었죠. 경허의 의모도 역시 쉽게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그걸 알았기 때문에 누구죠? 이 김태읍이 썼을 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쓴 게 방한함 스님이 쓴 경허화상 행장, 경허집은 1935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김태읍 스님이 쓴 이거는 일대평전은 1938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만해 한용운이 쓴 건 1942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태읍 스님도 방한함 스님 거를 좀 수용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만해 한용운 스님은 그 대신 김태읍 스님 거를 수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있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겠죠. 잡지에 연재는 됐지만. 그래서 방한함 스님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허선사가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경허법어 1980년에 나온 거 있잖아요. 임중빈. 그것도 이제 만해 한용운 분하고 이제 방한함 스님 분을 했지만 이 김태읍 거를 따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태읍 스님이 실렸다는 거는 사람들이 대중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원본이 놀랍죠. 원본이 누가 발견했다 그랬죠? 춘성 스님이야? 뭐지? 춘성 스님이 아니고 거배가 쓰신 분이 고봉 스님인가? 고봉이야, 춘성이야. 그래가지고 이 거배가라는 제목으로 갔더니 남한산성에 있는 어느 절에 갔더니 오실에 다락 속에 이 김태읍 스님의 육필 원본이 거기 있더라, 이런 얘기죠. 대단해요. 고봉스님. 오 마이 갓. 고봉스님의가 제목이 거배가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내셨는데, 이거는 김태읍 스님 거를 그대로 했고, 그 대신 다른 점은 육두문자는 다 뺐어요. 이런 시불알, 개불알, 이런 실업에 같은 이런 얘기를 빼고 육두문자가 경허선사가 한 것들은 다 뺐어요. 경허선사가 욕을 잘했나 보죠. 나도 욕 잘해. 할래? 그래서 어쨌든 거배가가 나오긴 나오네요. 고봉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허선사는 경허는 발이 커서 발에 맞는 신반을 구할 수가 없어서 평생 동안을 스스로 자급자족해서 신반을 만드셨다. 이 얘기도 여러 번 나오죠. 이곳저곳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하는 이유는 김태읍이가 쓴 인간경허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 스님은 이 김태읍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피를
강제로 빼앗는 언납금을 아름다운 명령이라고 표현했다? 좀 이상하죠. 그때는 내가 김태흡이가 그렇게 막 친일파고 막 이런 그들을 잘 몰랐어요. 어쨌든 섬세하게 서술한 작자의 정서로 미루어 이 부분에서도 논자는 김태흡이 지독한 친일파로 행동했다는 그의 과거 행적을 결코 믿고 싶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명령이라는 이름, 아름다운 말을 썼는데 나중에 김태흡이가 친일파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었어요. 놀라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입장을 돌려보니까 백성의 고열을 뽑아내는데 뭔 아름다운 명령 같은 소리에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혼란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부제 5번으로 언납금 강징으로 강제로 징수했다 이런 얘기죠. 언납금 강징이로 송두옥 심화병. 오 마이 갓. 경허 부치는 결국 우라병으로, 우라병이 심화병이야? 운명을 달리한다 하지만 경허 부친 송두옥이 경허가 태어난 해에 죽었다는 말이 있고, 또 경허 3세에 죽었다는 말이 있고, 경허 8세에 죽었다는 말이 있고, 경허 9세에 죽었다는 여러 설들이 혼재해서 난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논자는 앞선 태호의 출가와 경허의 출가가 9세인 만큼 적어도 경허 출가는 부친 사망과 큰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지만, 자세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룰 필요 없어요. 이제 다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3세에 경허 3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건 탈락이야. 왜냐? 전봉준과 관계설이 안 생겨요. 전봉준과 경허 선사는 6살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전봉준이 거리 왔을 때는 경허 선사가 6살이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전봉준 1살 때 그리 이사를 오니까. 1살도 안 되죠. 만으로 10개월 때. 전봉준이 태어나자마자 그 전봉준 장군도 또 태어난 곳을 뭐 그냥 여러 곳들을 말을 하더라고만. 그건 나는 뭐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태어나서 10개월 했을 때에 그 경허선사 옆 동네인 봉상면 9mm로 오지요. 그 집이 지금도 있어요. 내가 막 뚫고 들어갔다 그랬죠. 막 미친 듯이 들어가가지고 다 찍어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로 인도한 게 경허선사 아버지 송두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전봉준하고 경허선사가 6살 차이가 나면 경허선사가 7살 때, 만으로 6살이면은 전봉준은 10개월 때에 왔다는 거니까 3세는 이미 탈락. 그 다음에 거기서 와가지고 송두옥이가 몇 년 살다 죽잖아요. 그게 8세가 맞아요. 왜냐? 8세 때에 누가? 태호 스님이 출가를 하게 되고, 경허선사는 8세 때에 천장암으로, 청계사로 와가지고 만 8세, 새는 나이로 9세에 개어대사 밑으로 수계를 하게 되니까, 이 8세 9세라고 하는 거는 항상 1살 차이가 왜 문제가 되냐면, 만으로라고 하니까, 만으로 때문에 항상 8세 9세가 나와요. 우리가 새는 나이로는 경허사 9세에 출가를 했고, 원래는 8세, 아까 말했죠? 1857년.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재해서 쓰는데, 자세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하지 말고, 이거 할 때는 제가 바빠가지고 경허의 생년과 출생년도 이거 해놓고 이 논문을 발표를 다시 어떻게 하죠? 천장암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경허의 출생지와 출생연도에 관한 연구해가지고 7차례 해가지고 천장암에서 발표하면서 내가 이걸 자세히 하는데, 지금은 다 알으니까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8세 때에 경허선사 아버지가 열반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보면서 이 태허가 마곡사로 출가를 하고 경허선사가 청계사로 출가를 한다는 것은 경허선사의 아버지 부친의 사망과 엄청난 큰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있어요. 그러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허선사를 뒤질라니까 참으로 괴롭죠. 그래가지고 대궐은 어찌 되었던지, 대궐이 뭐예요? 우리 조선왕조 대궐은 어찌 되었던지 나라 일이라면 등을 대지 못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궐은 그냥 썩어 터지고 있어요.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붙었고,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조선 왕조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돈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궐이 어찌 되었단지 그냥 나라의 일이라면은 거기다 등을 대지 못해서라는 건 뭐야, 줄대려고 줄대려고 서 막 그래가지고 뭐를 사람들이 누구나 한번 줄대보자고 해가지고 설고를 울리고 있는, 설고는 뭐죠, 입으로 막 두드리고 있는 뭐가 있어요. 입으로만 막 나발을 불어. 나라 일이 막 망해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가 그 탐관오리 놈들이 백성들의 피혈을 짜내가지고 고혈을 짜내가지고 지네 주머니에 착복을 하면서 나라야 나하고 뭔 상관 이래가면서 그냥 입으로 다 까발리면서 뭐야 어찌됐든. 그래서 탐관오리들이 여기 탐관으로 써있죠. 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천재일우의 기회구나. 왜? 나라가 흔들거리니까. 그래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우리의 민초들의 돈을 다 갉아내. 그래가지고 몇 백석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경화선사 아버지는 몇 백석이 아니고 뭐죠? 만석이죠, 만석. 그러니까 천석 만석 거부라 타겟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도 있기는 하면 돈 내놔라고 뭐를 틀어. 주리를 막 틀어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고혈을 짜내죠. 근데 경호선사 아버지가 그때 당시로 천석 거부였기 때문에 새로 온 원님이라는 자가, 새로 원님이 부임해갖고 결국은 그 마을 사람들이 또 송두옥을 별로 시샘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자인데 노비들한테도 잘해주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싫어하는 타겟이 돼가지고 그 탐관오리로 온 그 원님놈한테 꽈박아가지고 탈탈 털리죠. 그래서 주리를 들고 원내금을 강징하게 하는 때인지라 그런 거로 이 허걸스러운 송투옥을 미워하던 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설분해.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뭐를 하고 있죠? 이 가슴에다가 송두옥 너 봐봐라, 가만 안 둔다라고 그 설분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패가. 그래서 설분에 추가되었다 하여 이거는 한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엽전 10만 양을 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바치라고 그래. 탐관오리 원님놈한테 엽전을, 그때 당시로는 엽전 10만 양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엽전 5양만 있어도 부자인데 10만 양을 내라고 하니까 또 직할에 바치도록. 직할은 뭐예요? 우리가 직접 바치나 직할시 서울특별시 부산 직할시한테 직접 관할하는 것에 바치도록 상고했어. 위에다 올려버렸어요. 이 사람 돈이 막 천석 거부다. 그러니까 엽전 10만 양 바치라고 해라. 강징. 그래가지고 상고하고 송씨로 하여금, 송씨는 여기서 누구예요? 송두옥이지. 송씨옥으로 하여금 10만 양을 바치게. 10만 양이 어딨어. 그래서 이제 그때 송두옥이가 10만 양을 바칠 길이 없어서 되는 대로 직닥직닥 팔아요. 논밭을 막 헐값에 팔아가지고 병이나 우라병이나 들어놓은. 그래서 모든 10만 양을 바치게 했다. 모든 일이 흘러가게 됨을 알게 된 송씨는 천석지기를 있는 대로 직닥직닥 팔아가지고 헐값에 다운에 있는 대로 직닥직닥 헐가로 팔아 조져서 직닥직닥 이런 거를 보면 김태읍이도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씨는 천석지기를 있는 대로 직닥직닥 헐가로 팔아 조져서 10만 양을 만들어가서 바치고 나니까 겨우 남는 건 뭐더라? 전답은 물론이요. 전답도 날라가 버리고 집까지도 다 죄다 뭐였어? 올라가고 오직 남은 건 물레방앗간. 오직 남은 건 물레방앗간 한 채밖에 남은 것이 없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낸 게 바로 뭐더라? 물레방앗간이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성도 경허선사 부친이 남긴 물레방앗간 하나로 인해서 경허선사가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이 아이러니를 보면은 괴롭지요. 제가 물레방앗간을 찾으러는 10번을 내려갔어요. 우동리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동리라는 거를 모르고 자동리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자만동이라는 거를 찾아가지고 전주 향교마을과 교동마을에다 집중적으로 15번을 내려갔는데, 그러던 차에 이 우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또 이 전봉준이 나오면서 제가 이 물레방앗간을 찾으러 가요. 작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첫 번째 들린 곳이 그 우동리 경로당을 들려요. 어디 가면 경로당이 최고예요. 경로당이 말을 다 해줘요. 그래서 경로당을 갔더니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만 척 해야죠. 잘난 척하면은 탈락이야. 그랬더니 그냥 마침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냥 부침개를 부치고 계시는데 샥식이 와서 부침개 한 쪼가리 먹고 가.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바쁘걸랑이요. 그래서 부침개를 빈유리에 싸줘가지고 뭐 이 동네에 혹시 뭐 대단한 뭐 성인이나 뭐 이런 걸 한다는 뭐 전설이 있나 이러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냥 누워있던 그냥 노인네들이 벌떼같이 한꺼번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있어 거북바위 라고 해서 이 거북바위를 찾게 된 동기, 그리고 그 거북바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물레방앗간이 있었는데, 거북바위 찾은 이후로도 물레방앗간을 못 찾아서 계속 내려가죠. 진짜 내 물레방앗간은 10번 내려갔는데 물레방앗간이었고 디딜방앗간이 있대. 디딜방앗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5시간을 기다렸어요. 부처님 몰라요. 나도 이 해가 지기 전에는 나는 못 가요. 책임지세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물레방앗간을 알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 물레방앗간 한 채가 우리의 희망이 돼가지고 결국은 경허선사 모든 거를 드러내는. 제가 이 물레방앗간 거기다가 팻말이라도 하나 박아서 이 경허선사 내 거라고 해주고 싶은데, 내가 민서각자라고 하니까 거기가 뭔 대단한 건 줄 알고 그 노인네의 아들들이 절대 못 판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가면 많은 돈을 주면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르신은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두려워서 못해요. 가셨을까 봐. 그때 당시로 살아있을 수도 있는 설정스님하고 연세가 똑같답니다. 설정스님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용돈도 주셨어요. 그냥 그분한테 동갑이라고. 그러니까 82고 그 물레방앗간은, 이 사람은 물레방앗간 머슴을 했고, 그 물레방앗간 하는 주인이, 어르신이 그때 당시로 95살이었으니까 가셨을 것 같아. 내가 만났을 때는 95세에 살아 계셨었는데 지금 세월이 한 7년 정도 흘렀죠. 그래서 살아 계실지는 모르고, 어쨌든 이 물레방앗간 하나 송두옥 경허선사 부친이 남겨놓으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경허선사가 세상의 빛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인연의 끈아픔을 그때 남겨놓으셨어요. 그때는 바로 1857년. 그러니까 1857년이니까 지금 얼마가 됐어? 제가 1957년생이니까 100년에다가 68세를 더, 168년! 뭐냐? 168년 만에 이 물레방앗간이 드러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요?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다 리얼 지금 다큐예요. 이거 드라마예요. 그냥 리얼. 이건 뭐야. 일단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배고파.